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베어스틱 관련해서도 의견을 게재했고요. 다만 최근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소위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과 같은 시기죠. 종종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시차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시차에는 그리고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는 재정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변화 등 복잡한 메커니즘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과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시차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시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메커니즘이 그때그때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시차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오히려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차가 더 늘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가져오는 의미와 그리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역전 현상의 결과와 정상화가 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과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경기 침체와 연관이 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과거 경기 침체 시기를 앞두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고 이게 정상화가 되고 해소되면서 경기 침체를 동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 10년, 2년도 많이 보고요. 10년, 3개월도 많이 봅니다.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10년 3개월물이 지금 100%의 확률을 보이고 있고요. 먼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게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10년, 2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곡선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 경기 침체는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뜻은 역전 현상이 나타내준 이런 경기 침체의 조짐 현상이 실제 경제 둔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이렇게 정상화됐을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는 이 시차를 금리가 역전되고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금융 환경이라든지 경제 상황 매크로가 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정상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결정을 해야 될 첫 번째 목표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둔화와 위축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지난 영상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유도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을 해소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를 왜 해소해야 되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은 앞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실제 이런 부분은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상화된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와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를 전망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장단기 금리 정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 이런 목표는 결국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연준이 어떻게 정상화를 만들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춰서
단기금리를 내려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올라가려면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2년물까지는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그냥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2년 기준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정상화되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불스팁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단기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장기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 정상화가 되겠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베어스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서 단기 금리가 떨어져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되는 방법은 불스팁, 그리고 장기 금리를 높여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되는 방법을 베어스팁이고, 장기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 금리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경제와 물가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형성되면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는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성장과 물가죠. 여기에 재정 지출이라든지 감세 정책 등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 섹터로 봐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재정 지출, 감세 정책 이런 부분도 장기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가 베어스팁이고 해소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 연준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해소하고 싶지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베어스팁과 불스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어스팁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죠. 어찌 보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이게 정상화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반영을 하게 되면 베어스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트럼프발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은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2분기 지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확신을 얻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단기금리는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떨어지면서 장기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베어스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베어스팁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호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어스티프닝도 간간히 미국 경기 침체를 앞두고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경기 확장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장기채 금리 상승의 배경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따른 우려 확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진짜 베어스티프닝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동반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으로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야 진짜 구조적인 베어스팁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어 오던 저금리 기조에서 이게 바탕으로 경제가 부양이 되고 경제 성장,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장기채 금리가 먼저 상승하게 되는 패턴, 이게 전형적인 베어스팁입니다. 지금과 다르죠? 그 모습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전체적인 모양새는 같아도 그 내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막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둔화, 물가 하락 속에서 나타나는 베어스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구조적인 베어스팁이 아니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 가운데,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베어스팁이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베어스팁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부양되는 배경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리 레벨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베어스팁이 고금리 레벨에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저금리 기조에서 나타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레벨에 대한 구분을 할 때 간혹 전문가라는 분들도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직전 5년 평균 대비 얼마의 스프레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00년 IT 버블 때와 지금의 금리 레벨을 단순 비교해서 지금 IT 버블 때보다 더 금리 레벨이 낮다. 그래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에서 지금까지 올렸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금리 레벨을 바탕으로 어떤 수준에서 베어스팁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고 물가 상승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우려해서 장기금리가 먼저 상승하는 구조적인 베어스팁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장단기 금리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베어스팁 현상이고요. 다만 지금은 고금리 기조 현상에서 나타나는 베어스팁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경제와 물가는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경제는 둔화되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일시적인 베어스팁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배경에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큰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금리 기조에서 나타난 베어스팁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되고 지금 이 금리 레벨 수준에서 구조적인 경제 성장이 재차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어스팁 현상 그 자체만을 보고 경기 확장기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오류가 늘 많았습니다. 재정 지출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기조라는 게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의 사이클은 동일하죠. 경제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 지출의 확대나 저금리 기조나 마찬가지 베어스팁 현상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저금리 기조나 재정 지출 확대나 전형적인 베어스팁 구조로서 그 원인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그 정도와 효과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약적인 고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부담이 재정 지출과 서로 상쇄되면서 실제 경기 전반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재정 지출을 막대하게 써가면서 고작 나타난 게 지금 현재 수준의 경기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재정 지출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경기 불황이라든지 침체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정도로 재정 지출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식을 했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고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현재 수준의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 둔화가 되겠죠. 이런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사실 작년 수준의 재정 지출을 지속한다는 것은 큰 무리입니다. 이건 시장 컨센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 지속적인 재정 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한계치로 제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금리 레벨이죠.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기는 필연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그 타이밍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거는 그 데이터가 늘 후행지표였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베어스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불스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내린다 이 얘기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 연준이 완화 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불스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의 둔화라든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될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당연히 채권 시장엔 좋겠죠. 장기채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스팁 현상이 나타나면 과거 역사상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 축소된 이후에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내렸기 때문에 불스팁 현상이 나타나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이런 경기 침체 진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 인하 직전의 시기는 마치 늑대의 시간,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한 시간대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이중 책무의 의도가 있겠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종종 애매모호하고 엇갈리는 정보, 특히 후행 데이터의 기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는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나쁘길래 금리를 내릴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직전에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하고 명확한 방향성이나 불안과 기대가 얽혀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의 변동은 자연의 이치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고금리 시기가 지나면 경기 침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매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이클은 자연의 법칙처럼 반복이 되어 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웃긴 건 물론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조차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이클은 확장기와 수축을 반복하죠. 이런 게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이클은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아주 경제 사이클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예외적이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세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경제적 불황의 가능성을 무시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만을 바라보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직시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예측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의 회피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의견의 힘을 강하게 받게 되는 현상이 매번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야 금리 인하 막바지 시기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베어스팁이 우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빠르게 불스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